어차피 비즈니스는 새로운 고객들이 생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함으로써 사실은 특정한 로열티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그게 소득의 증가에 맞물려 가지고 지속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유효를 했죠. 결국 고객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요러니까 20대 30대, 요건 요러니까 50대 60대. 그러니까 구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고요, 요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아요 라는 방식으로 소위 특수화의 범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 인구가 많은 1700만에 두면서도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고객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늘어나는 1700만이 피부양 인구로의 그 절대 빈곤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줄 때 상품과 서비스의 꿰뚫는 방식으로서의 확장성은 좋아진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이 책의 또 뒤에 표지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BTS는 임영웅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책 적으신 멘트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뭐 글로벌로는 당연히 아닐 테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적으셨겠죠. 사실관계 확인은 저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요거는 출판사가 많은 결정을 했고요. 물론 누구 책이죠? 물론 안에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일단 뭐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네. 살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수용입니다. 내수용 코멘트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전체 부가가치 생각하면 BTS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우리 K 콘텐츠의 핵심이고요. 사실 뭐 어마무시한 실물, 우리 반도체, 자동차 판 거보다 이분들의 이 콘텐츠의 소비 구매력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건 뭐 100분, 10분, 1000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싸움을 걸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네. 이제 이게 내수용으로 한정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뭐냐 하면 BTS를 선호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총량을 다 합쳐봐도 숫자가 적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 경제활동도 하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경제활동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용돈이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대, 20대가 그렇죠. 많을 테니까. 숫자도 작은데 뭐 그렇다고 구매력이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도 작은데 구매력이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곱하기가 만들어내는 총량과 비교 잣대에 있는 우리 임영웅 우리 가수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중년을 포함한 위에 있는 노년 세대까지 잠재적인 아군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숫자가 일단 어마무시해요. 우리 지금 뭐 50세부터 70세 구간에 있는 이 1700만 봐도 그런데 실제 이분들 팬클럽 막 이렇게 공연하는 거 가보면 그 이상도 많거든요. 효도, 우리 최고의 효도 상품이 이런 데 이렇게 티켓 끊어주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온라인상에서는 그 웃돈 얹어주고 파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구매자와 활용자, 사용자가 다른 방식의 시장까지 만들어지면서 일단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곱하기 구매력이 뒤를 받침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근로소득 많잖아요. 여기에 우리 인플레이의 자산소득까지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말을 휘할 수 있는 구매력은 뭐 내수용만 놓고 본다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실제 많은 통계, 우리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음원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텐데요. 이미 뭐 BTS보다 내수용으로 그 임영웅 가수의 그 부가가치의 총합이 더 크다라는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숫자도 많고 소비 여력도 왕성, 요즘 어른 중심으로 시장 재편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에서 시니어 마켓은 실패로 좀 판명되지 않았나요? 뭐 명확하게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최소한 성공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이제 시점 차이가 일단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 이상이 20%를 넘겼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 초고령화라고 하죠. 초고령 사회 이제 20%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게 예상보다 빨리 해서 이제 2024년 12월 불과 한 5개월 전에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이 20%에 달한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초고령 사회죠. 그러니까 65세까지 치면 30%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65세 들어갈 때부터 55세 즉 10년, 20년 전부터 이 시니어 마켓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당연히 시장은 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1990년대 이른바 장기 복합 불황이 들어가는 시점에 그 타겟의 키워드, 수단으로 초고령화라는 단어를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합니다. 당연히 숫자도 많았죠. 우리 일본의 이제 이 베이비 부모는 단가의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47년부터 49년에 있는 3년 구간입니다. 연간 250만이 태어났어요. 3년 구간만 치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800만에 달하죠. 이 사람들이 65세가 진입됐다. 드디어 근로소득은 단절되지만 연금소득을 받는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성장이 한국보다 빨랐기 때문에 대개 뭐 소와 33년 치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58년부터 장기
그 고속 성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가의 세대들은 사실은 사회 진입할 때부터 우리 사회 보장의 핵심이죠. 우리 국민연금, 걔네는 이제 후생연금이라 표현합니다만 이 국민연금을 다 가입한 사람들이고 만액 조건들 두루 갖췄다고 보는 거죠. 물론 뒤집어 보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만 이론상 놓고 봤을 때 일단 숫자 많았고요. 구매력도 있다고. 근데 이제 시장은 뭔가 좀 불황의 조짐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누구나 아마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말 많은 투자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는요. 상장사의 그 초고령화, 그러니까 고령화와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한 TF팀이 가동되지 않은 상장사가 거의 없을 정도였었어요. 마치 막 유행하는 것처럼 막 인기를 끌었죠. 그게 맞물려서 이제 제도도 많이 바뀌면서 그 시장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형들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시장이 많이 커지고 굉장히 좋아져야 될 텐데 뭐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기대보다는 훨씬 못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숫자가 많았다. 이거는 뭐 부지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매력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구매력이 적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에 와서도 같이 얘기가 됩니다. 한국도 최근에 50대부터 70대 우리 세대죠. 이 베이비 부모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이 저축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래 불안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가의 세대란 어마무시한 숫자가 덩치로는 코호트 집단으로는 완전 무결한 조건들을 갖췄는데 실제 까보니까 이 우리 후생연금만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만액 조건 20년인데 그걸 못 채우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연금자, 무연금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숫자도 있고 돈이 있어도 쓰려면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일본이 가장 앞에 있는 이 인구학적 현상이다 보니까 어디서 벤치마킹 할 대상도 없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들의 제품이나 내용들이 혁신적으로 뭔가 다가가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닫을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요거 반드시 써야지 라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엉성거려지는 방식으로 축소 경제, 수축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시장이었는데 의외로 잔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쪽 저쪽 다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런 시장에 한국으로 치면 아마 반면교사가 됐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쳤을 때 한국의 실버 세대의 소비력은 미래 경제를 좀 이끌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느낌으로는 반반입니다. 반반. 왜냐하면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네. 위기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숫자는 많아요. 근데 구매력으로 많이 과연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시대를 살았던 사람답게 우리 세대 아까 얘기한 요즘 어른만 하더라도 어쨌든 축적 자산도 있고요. 근로소득도 아직까지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비용을 썼던 것들을 본인의 노후와 관련돼 있는 어떤 투자 혹은 비용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개념들도 많이 커졌거든요. 결국 뭐냐면 자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꽤 고무적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상당수는 만액 조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도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부부 합산 500만 원이 최초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연금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위에 선배 세대들도 많이 받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부부끼기도 하지만 만액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만액 조건을 갖추신 분이 없으면 우리 2000 몇 년도죠? 6년 7년도인가요?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워낙 노후 불안이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받더니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거죠. 내라 그러니까 막 안 내고 막 최소한 버텼던 분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빈곤 세력으로 떨어지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얘기인즉슨 지금까지 받아가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아가실 분도 사실은 만액 조건을 그다지 많이 채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1,700만 원 다릅니다. 90년대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른바 사실은 경기가 이제 우리 외환위기까지 친다면 그렇습니다만 선배 세대만큼 확연한 인플레는 아닙니다만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그 만액 조건을 두루 갖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득 비례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높아갈수록 연금도 많이 내는 구조죠. 근데 90년대생 상당수는 또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면 선배 세대들이 가져갔던 연금의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더 드라마틱한 거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바로 시장의 조성과 관련돼 있는 즉 1,700만의 눈높이에 맞는 즉 안 쓰려고 해도 쓰도록 소구하거나 설득하는 새로운 시장과 관련돼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조금 상황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IT와 이런 우리 디지털화라고 표현하죠. 우리 AI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즉 디지털 현상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을 외우고 있죠. 한 번씩 심심하면 이렇게 페북에 올려요. 엑스에 올립니다. 한국의 출산율 0.7 와우. 안 망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그게 또 한국의 뉴스에는 그 때때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머스크가 세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뭐가 한가하다고 한국의 출산율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출산 감소는 이제 대세입니다.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또 그 속에서 영구 불면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빼어난 체인지 메이커십, 이른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해서 볼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선진국인데 말도 안 되는 0.7의 출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다고 또 역성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회 도대체 뭐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0.7의 초저출산인데도 유지가 되는 방식. 그 이면은 이제 바로 초고령 현상이에요. 초저출산이라는 얘기는 초저출산 분의 초고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게 확 떨어지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결국 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2021년인가요? 20년인가요? 우리 ESG,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ESG 얘기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이 기업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얘기는 ESG다.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작년부터 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면서 그걸 대체한 게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커졌죠. 특히나 이제 세스 같은 데 가보면 한국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왜? 이미 이제 기술력은 우리도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 지 않습니까? 뭐 AI가 살짝 좀 뒤지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컨텐츠를 좋게 가져가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의 핵심 기제가 뭐냐면 인구 현상이 일단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근데 인구 현상 두 가지라 그랬죠. 초저출생 0.7 아니면 초고령화입니다. 0.7은 어쨌든 뭐 당장은 이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파트니까. 근데 초고령은 이건 바로 즉각적인 구매력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초고령을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뭘까? 점핑대가 뭘까? 이게 바이오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올해 2025년만 해도 그렇고요. 우리 세스의 핵심 기제가 바이오라면 바이오 밑에는 바로 초고령화라는 현상들이 들어가 있고 이 바이오와 초고령화의 테스트 베드가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출산율을 투영시키면서 한국에서의 많은 실험과 내용들이 곧 미국이 혹은 테슬라가 가야 될 미래 비즈니스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아마 0.7의 그 의미를 테슬라가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챙기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일본하고 확연한 차이죠. 일본은 기술 혁신이 없는 혹은 부족한 90년대부터의 인구학적 현상의 본격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장기 복합 불황에 접어들면서 인구학적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장기 복합 불황에 들어갔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뭐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징조 속에서 어쨌든 인구학적 현상 가장 나빠졌는데 한쪽을 둘러보니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라고 표현되는 초지능, 초격차, 초융합의 우리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런 신현상, 신기술의 가장 최적화된 방식의 공간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고령화의 위기는 AI의 기회로 바통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장 조성에 나설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제한된 구매력 혹은 탄탄한 구매력이 그쪽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는 거고요. 그 시장을 결국 일론 머스크도 관심 갖게 져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포함해서 그 외에도 고령 친화 산업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분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한참 전에 만들어진 맥락이라 산업이라고 패턴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니까 초고령 당사자들이 원하는 수요는 전부 다 고령 친화 산업이죠. 근데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별로 그 안에 이미 편협한 얘기가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대전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들고 아플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현역 세대와 구분되는 방식으로서의 시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분지어서 좋은 게 있습니다만 구분지어서 나쁜 게 있거든요. 특히나 연령은 구분했을 때보다 구분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더 커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0대 중반입니다만 저한테 아저씨 이거 사세요 하는 것보다 설마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뭐 뒷모습이라도 총각 이거 좀 사실래요? 뭐 이런 맥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연령과 관련돼 있는 이 차별적인 접근들은 옛날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령 친화 산업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미래 지향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더 맞을 것 같고요. 현역의 장기화죠. 그다음에 이 소위 전체 산업의 초고령 현상들을 반영하는 방법들. 반영을 했더니 초고령 사람들도 좋고 뭐 현역 인구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범용성과 관련된 이슈를 따진다면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굳이 옛날에 나눴던
어떤 이 범주나 개념들은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금 넓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고령 친화 산업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산업의 규정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들은 시대 변화를 잘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시차가 좀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럼 실제 BGS 시니어 쪽에 전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도 사례 같은 거에. 일단 뭐 한국에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판이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은데, 아마 대표적인 거는 바이오 이런 것들이죠. 바이오는 뭐 워낙 하이리스크 합니다만 리턴도 굉장히 하이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체감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시니어 주택들이에요. 아직까지 사실 시니어 주택은 그렇게 본격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 이제 아파트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30년 전에 아파트에 우리가 살지 않았듯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아파트에 살 것이냐라는 건데, 아마 새로운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가 30년 전에는 내 주위에 가족이 있었습니다만 30년 후에도 우리가 가족이 있을 것인가? 라는 맥락이거든요. 가족은 사실상 본인들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거나 보완해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의 존재가 희박해지거나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기능을 대체해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주변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새로운 불편, 불안, 불만 지점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게 주거 공간일 겁니다. 아까 얘기한 4인 가족의 이런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니어 주택들이 좀 유효가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시니어 주택, 즉 늙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공간들이라고, 물론 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뭐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밥 3끼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이엔드의 기준이라면서요. 그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고급형의 시니어 주택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 회사 거, 우리 건대 앞에 있는 모 회사,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에 뭐 보증금 내고 월 한 4, 500 이상 돈 주면 한 3끼 주는 방식들. 왜냐하면 힘드시면, 나이가 드시면 밥 해 먹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 아파트에서 밥을 제공해 준다? 30년 전에 생각도 못 한 거였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등장하고 이분들이 구매력이 생기면서 근데 안에서 밥을 해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서 속편하게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봤더니 이미 선진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현역 세대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근데 그 현역 세대 상당수가 뭐냐면, 가족이 있건 가족이 없건 혼자 살건 간에 밥 3끼 먹는 거가 귀찮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방식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뭐 높은 관심을 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령 친화 주택을 위해서 만든 개념이 일반화된 방식까지 확장이 된 거잖아요. 아직도 굉장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시니어 주택의 다양화가 어쩌면 고령 친화 산업 혹은 미래의 우리 요즘 어른들이 구매력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시니어 주택에서 뭔가 많은 느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금융권, 보험사를 필두로, 그다음 제약회사들, 그다음에 병원들, 그다음에 인구가 늘었을 때 굉장히 짭짤한 비즈니스를 가져왔던 토목건축의 우리가 건설사들,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니어 주택의 도전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냐면, 돈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혹시 시장이 좋죠. 근데 똑같이 이런 수요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주택 상당수 이쪽 파트에 있습니다. 바로 요양은 요양병원 시장이에요. 요거는 B2G 시장이죠. 기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아프세요? 그러면 정부가 재원을 투하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소위 주거 공간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의 방식과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90% 이상 분들이 늙고 병들고 아프시면 등급을 받고, 이 등급 하에서 정부 복지의 수혜를 받으면서 어쨌든 뭐 보호받으면서 돌아가시는데, 과연 그 삶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연명치료 거부한다는 얘기도 우리 교황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700만의 요즘 어른들은 여기 가서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뭐 AIP라고 표현합니다만 Age in Place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사는 집에서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막 병원 가서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싫거든요. 정말 가장 좋은 건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전체 시장 얼마 안 되는 굉장히 하이엔드한 새끼 주고, 예, 아프면 간호사 와서 좀 봐주고, 뭐 전혀 문제 안 되는. 가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 구매력이 문제죠. 이게 요 시장은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여기 또 이제 요 중간에 껴 있는 게 1,700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1,700만은 사실상 건강한 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지불 능력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과 관련돼 있는 기호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곱하기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과거의 아파트처럼 가장 최적화된 소위 시니어 거주자들의 공간 설계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규제 때문에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그게 한 20년 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커지고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장이 이 시니어 주택에 다 뛰어들었어요. 심지어 뭐 학원 회사,
우리 가쿠켄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뭐 종로 학원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 지금은 그 학원 사업보다 이 요양 사업이 더 커요. 이 시니어 관련돼 있는 시니어 주택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완전히 넘어가죠. 시니어 주택의 지금 현재의 흐름만 좀 잘 그 체크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구성되는 각종 시장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몸과 관련돼 있는 의료와 간병 이슈, 의학 이슈까지 연결한다면 사실은 이건 뭐 지금 얘기하는 거가 오히려 상상력의 부재일 정도인 만큼 여기에 또 AI 기술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자, 그럼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요즘 어른으로서의 피벗 전환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근데? 피벗 투 시니어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네. 고령화 시프트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네. 어차피 비즈니스는 새로운 고객들이 생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함으로써 사실은 특정한 로열티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그게 소득의 증가에 맞물려 가지고 지속한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유효를 했죠. 근데 그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도 얘기했습니다만 고객이 늘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고객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시장에서는 구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명분이나 로열티를 주는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숫자도 줄고요. 구매력은 아마 더 상황이 쉽지 않아질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그렇게 될 텐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뭘까? 아마 많은 기업들의 고민 현의 어떤 결국의 원점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결국 고객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고객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 거냐? 양적으로 어차피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드는 시장인데 이것을 질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맥락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걸 때 타깃 고객에서 선정합니다. 타깃 고객이라는 제도 자체를 저는 사실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타깃 고객은 없습니다. 타깃 고객은요 전체 인구가 다 타깃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려면 범용화가 돼야 됩니다. 결국 한국은 뭐냐면 이거는 요러니까 20대 30대 요건 요러니까 50대 60대 그러니까 구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 상품과 서비스는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고요. 요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아요. 라는 방식으로 소위 특수화의 범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 이게 사실은 피벗 기준점을 사실은 인구가 많은 1700만에 두면서도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 얘기하면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그죠? 억세스블 프리라든 뭐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전제로 돼 가지고 턱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럼 싫어하냐?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일본 경제가 망한 그러니까 실패한 혹은 그 침체한 가장 중요한 게 갈라파고스가 그러잖아요.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하이엔드가 돼 있으니까 쓸 일이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쓰는 기능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를 다 올려 넣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쓰는 것보다는 기본만 넣어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 세팅을 시키는 방식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런 맥락 적어도 고객은 제품은 그게 아닐지언정 적어도 고객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늘어나는 1700만이 소위 피부양 인구로의 그 절대 빈곤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줄 때 상품과 서비스의 소위 꿰뚫는 방식으로서의 확장성은 좋아진다라고 보죠. 자, 그럼 교육 사업은요? 어떻게 좀 변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국형 경제성장 모형 네. 가장 중요한 게 베이비 붐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삼각형의 절대 인구가 공급되는 방식의 얘기들이죠. 노동 집약형의 우수 인재 모델은 확실하게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노동 집약을 할 만한 재원이 없어요. 지금 노동이 없습니다. 이제 집약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양적 이슈가 아니라 질적 이슈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 과정 안에서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령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더 이상 맛이 없을 거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의견 동의하고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줄어도 인구가 줄어도 세대가 늘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 인구가 고객이 줄어도 이 단위 고객에서 수요가 세분화되거나 좀 특화돼서 나타나면 오히려 지불 능력은 더 크지, 구매력은 더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양적 한계는 질적 어떤 기회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한 20년 동안 일본이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특히나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소위 학령 인구, 특히나 젊은 유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산업들은 굉장히 큰 구조조정의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사라진 회사도 많아요. 근데 상당수는 또 굉장히 덩치가 커집니다. 이 줄어든 인구 안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이 부분들을 가만히 두더라도 이 모델을 그대로 다른 인구, 즉
고령화 파트에 연결시키는 산업들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전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얘기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소위 학령 인구가 줄어도 인당 고급 특화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더 끄집어내는 방식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냐라는 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우리 고학력과 관련돼 있는 서열 문화가 굉장히 큰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어쨌든 대학이라는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위 그것도 이제 줄석이죠. 줄석에서 상단에 있는 일부는 여전히 유효할지 몰라도 하단과 관련돼 있는 아마 대학의 선택은 대학 진학률이 하락해서 확인되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학도 똑같이 구조화가 바뀌겠죠. 이 대학도 소위 대학 20대에 4년을 벌어서 평생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식의 패턴 변화도 나올 거고요. 결국 정리하면 교육산업이 당장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가장 크게 그 세파에 혹한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실제 선진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돌파 능력을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위기감이 높진 않다. 위기도 얼마든지 기회로 넘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걸 놓고 보면 어쩌면 뭐 혁신이 없어서 사양화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고객의 절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또 시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맛이 없어졌다.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은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